하긴 해야 되는데 네. 깊게는 할 필요 없을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그냥 머릿속에 개념 정도만 알고 왔으면 컴퓨터가 알아 개편해 주니까 이게 이제 좀 4년제 대학에서 정식으로 가르치려면은 네. 올리오그램을 갖다가 그 원리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계산 그런 것들 다 설명하면서 가야 되는데 지금 뭐그 앱이나 이런 거 다 해주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론적이만 얘기하고 그다음에 올리오그램은 알아서 앱을 계산하라고. 어플 잘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프까지 다 그려주고. 그러니까 네. 제가 그때 하나 사이트 알려드렸던 거 있어. 그거라고 네. 아 그거 말고 어플 알려주다가 그거 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걸 하면 다 나오는데 네. 그래서 저도 그거 너무 오랜 시간 걸리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뭐 학문적으로 하는 사람은 필요한데 아 그 실제로 하는 저도 그거 안 하고 그 앱에다 집어넣는데 굳이 지금 이제 온실 구조하고 이제 그 기계장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플랜트 인포먼트 8장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일단은 온실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설비들이 많기 때문에요. 오늘 수업에서 이걸 다 다루지는 못하고요.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들하고 어떻게 이제 그 설비를 살 때 어떤 환경적 요인을 고려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는 온실 구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세상에 두 종류 온실밖에 없어요. 벨로용 온실과 와일드스판 온실 두 개밖에 없다. 이건 기본 구조는 그 두 개예요. 거기다가 건지식을 하든 렉기어를 쓰든 아니면 푸시바를 쓰든 그건 창의 구조일 뿐이고요. 기본적인 구조는 두 개밖에 없다. 높이도 마찬가지고. 진흥청에서 개발한 1-2W 온실도 그냥 와일드스판 온실이고요. 그렇죠. 그냥 그래서 두 가지 온실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다른 이상한 형태라고 하나요? 특이한 형태의 온실들은 내가 식물원을 하거나 이렇지 않고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연구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운영하는 사람이지.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장 신뢰성이 있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온실을 사용하면은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보고 있어요. 다른 설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은 일반적인 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기서는 오늘 수업은 특별한 설비가 아니에요. 일반적인 설비에 대한 설명이다. 일단은 우리가 그 피복자재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해서 일단 온실 피복은 영향이 뭘까요? 온실 구조의 목적은 일단 우리가 저온이라든가 그 다음에 가장 기본이죠. 저온 피해, 냉해를 막는 것들. 그다음 두 번째 바람이라 비나 이슬을 막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할 때 항상 강조하는 게 온실을 왜 짓느냐, 왜 온실에서 작물을 키우느냐. 근데 어떤 분이 고온이다 그러면 그거는 기본적인 상황이고 두 번째가 가뭄과 결로를 막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했죠. 그 다음 바람이에요. 식물체가 흔들리면은 광합성을 기공을 닫아버리거든요. 바람이 세게 되면. 그래서 식물체가 흔들리는 바람들은 좋은 바람이 아니다. 그래서 식물체가 흔들지 않는 2m/s 이하의 바람들이 좋은 바람이고 그거 넘어가면은 나쁜 바람이라고 했어요. 오히려 광합성을 방해한다. 그래서 식물체가 흔들리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흔들리면 광합성을 중지하니까요. 그 다음에 가뭄이라든가 광으로부터 작물을 보호하려고 하죠. 그래서 그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뭐 이제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더 심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온실 그러니까 고추 재배하는 사람들, 고추 재배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도 온실 내에서 재배하는 사람들이 생산량이 한 3배 정도. 그 홍고추, 건고추 만드신 분들이 있는데 한 2-3배 정도의 생산량이 나오더라. 왜냐? 차광을 하니까. 네. 햇빛량을 조절하니까 그래요. 지금 우리가 이제 고추 같은 경우도 상업적으로 하신 분들은 점적을 노지 재배도 점적을 다 깔아놨어요. 그래서 지하부에 물이 묻어나서 생산량이 적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물이 아무리 많아도 광이 세서 그 증발량을 초과해버리면 식물체가 이제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기공을 닫기도 하고 배꼽성을 나기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강광으로부터 우리가 보호하기도 하고 최근에는 이제 요 강광에 대한 얘기들이 많아요. 지금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올해 9월 같은 경우도 광이 너무 세고 그래서 예, 지금 제가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지금 인제 지난주 정도에 피복제 그러니까 단동온실인데 네. 피복제를 위에 덮어놨었거든요. 지난주에 걷으라고 했어요. 차라리 그냥 덮어놓고 있는 게 낫다. 지난주가 한 9월 20일 정도? 그때쯤 걷었어요. 오 지나고 나서. 왜냐면 광이 좀 모질라도
그냥 그거 다 받느니 못 일하는 게 낫다는 파다에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 얘기가 그거 했더니 그 안 했을 때보다 그 커튼 일찍 걷는 사람들보다 훨씬 과일도 크기도 크고 배꼽 선만 한 개도 안 나왔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우리가 PE나 PO 플라스틱하고 유료실 피복제가 개발됐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특성을 강화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다양한 코팅 및 구조가 개발되었다. 그래서 플라스틱 같은 경우도 요즘에 이제 여러 가지 자재들이, 그러니까 PE 말고도 뭐 PO라든가 뭐 요새 PV인가 뭔가 하여튼 제가 이름을 잊어먹었어요. 그런 소재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광투가 좋은 소재가 나왔는데 아직 상업용으로 못 쓰는 게 단가가 워낙 비싸갖고 이제 볼 수가 있고, 유리 같은 경우도 옛날에 일반 유리였다가 저철분 유리였다가 이제 다시 거기다가 AR 코팅 유리로 바뀌고 뭐 산화광 유리로 가고 이러고 있죠. 그래서 그러면은 구조가 개발되었고요. 우리가 이제 단일 또는 이중 지분 기준에서 얘기할게요. 이중 지분이 뭐냐? 커튼하고 별개로, 커튼은 뭐예요? 지분, 그러니까 이중 구조라는 게 이중 지분이라는 게 의미가 되나요? 이해가 안 되죠. 네. 이중 지분은 뭐냐면은 여기다 써야겠다. 그냥 쓰고 지워야겠다. 난 이거 써서 쓰면 안 되는 줄 알았어 처음에. 이렇게 있고 지붕이 이렇게 두 개인 거. 이중빈이라고 생각하면. 그래서 이중비닐이에요. 이게요. 그 단독온실 같은 경우에 보통 이중비닐에 커튼이 안에가 커튼이 한 3중 구조로 들어가죠. 네. 이 이중비닐 구조가 우리가 이중지붕이라고 해요. 이거는 에너지에 대해서 굉장히 저력이 좋아. 그 다음에 문제가 하나가 있죠. 일단은 이것을 개폐기로 요만큼 올라갔다고 하면은 개폐기로 올라갔다고 쳐요? 아니면 렛기어로 여기 연다고 쳐요? 아니면은 렛기어 여기서 개폐기로 올라가면 여기가 항상 뭐예요? 햇빛이 안 들어오죠. 그러면은 여기서 광투가율이 80이고 여기서 80이면 88, 64. 벌써 여기서 두 개만 거치게 되면 광투가율이 아무리 좋게 잡아도 60% 이하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 파의 전달 감소에 이런 문제들이 있고, 그다음 수분 배출 감소는 왜 문제가 있을까요? 이중 구조가 되면. 이제 두 개의 막을 지나야 된다. 이게요. 결로 우리가 습을 제거하는 건 결로하고 네. 환기인데 우리가 겨울철에는 환기를 잘 안 쓰고 결로로 빼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결로는 이 표면이 어때야 돼요? 차가워야 돼요. 네. 근데 지금 이중 비닐, 예를 들어서 이제 밤에 이걸 내리잖아요. 이렇게 내리잖아요. 네. 이게 내리게 되면은 여기는 차갑죠. 그다음 네. 여기는 예를 들어서 여기가 0도다. 그럼 여기가 공기가 한 4도, 여기가 10도, 8도가 되면은 이제 결로가 생기는 양이 줄어들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제습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제습 효과가 떨어진다는 거죠, 이것들이요. 그래서 이런 문제로 해서 바로 높은 습도와 많은 곰팡이병을 발생시킨다는 거예요, 이것들이요. 그래서 이중구조는 일단은 이 이중구조의 대표적인 사례들이 옛날에 많이 했다가 지금은 이중구조를 뜯어내고 어떻게 돼요? 커튼들이 나오면서 커튼을 안에다가 스크린 2장을 넣거나 이렇게 넣는 구조로 바뀌고 이걸 제거하고 있죠, 이것들을요. 단독온실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게 어쩔 수 없으니까 그때는 단독온실 구조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중 지붕 구조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최근 뭐 연동온실 같은 경우 축구가 뭐 3m만 돼도 이 이중 지붕은 안 하는 추세로 가고 있어요, 얘들요. 그 이중 지붕 구조의 대표적인 좀 최근 나온 것들이 있어요. 이중 지붕 구조 뭐가 있을까요? 요즘에 뭐 튜브온실이라고 하는 것들 있죠. 그 이중 지붕이 있어요. 이중 지붕이잖아요. 튜브 같은 게. 그러면 이중 지붕인데, 그러면은 이중 지붕에서 만약에 결로로 습기를 제거할 수 없다고 하면 그걸 뭘 해야 되냐면은 강제 환기를 해야 돼요. 네. 강제 환기. 그러니까 기계 장치에 환기 시스템을 돌려야 되는데, 그러면은 첫 번째 강제 환기를 했을 때 문제는 이제 강제 환기하는데 에너지가 들어가고, 강제 환기로 공기를 바깥으로 배출시키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겨요? 이 진공 상태가 발생하고 외부에서 공기가 들어오거든요. 찬 공기가. 그러면은 난방을 더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거는 강제 환기라는 건 환기에 의한 습기 제어, 습도 제어잖아요. 우리가 겨울철에 환기를 하지 않는 이유가 에너지의 문제 때문에, 그리고 온실 내부에 온도 편차가 생길 수 있어서 우리가 하지 않는 건데, 만약에 이중 비닐 구조로 갔을 때는 강제 환기로 할 수밖에 없는데, 강제 환기로 했을 때는
이제 에너지의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고 온실의 온도 편차가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래서 이중지분 구조는 점차 사라지고 있죠 지금 현재.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 사용해요? 아주 극저온 지역 또는 나는 반드시 뭐죠 저기 가지를 하겠다. 오케이 가지 오케이 가지는 오케이 왜요? 온도 높게 놔야 되니까. 아, 네. 20도씨를 유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20도씨. 가지는. 그래야 겨울철에 제대로 된 비품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런 데서는, 습도는 모르겠고, 일단은, 보온 효과를 높게 해서 이중지분 구조로 갈 수 있다. 이거는 그러니까 반드시 이중지분 갈 때는 내가 작물에 따라서는 일단은 뭐 토마토나 딸기나 이런 거 작물은 제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데 만약에 가지로 한다고 하면 제가 그럴 수도 있겠다 정도로 이제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항상 이 이중지분 구조가 그럼 나쁜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 장점이 있기 때문에 쓸 수도 있다. 근데 이거 결론은 뭐예요? 강제환기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강제환기 시스템을 사용하려면은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죠. 근데 강제환기를 안 쓰게 되면은 습도 조절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고려해서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뭐든지 할 때 좋고 나쁘고 장단점을 항상 양쪽에 표시해놓고 그다음 나는 어떠한 작물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키울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나는 요 시기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일중으로 단일 구조든 이중 지분 구조를 하든 간에 내가 단일 구조에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나는 이렇게 극복하겠다. 이중 지분 구조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극복하겠다. 또는 극복하지 못하더라도 에너지를 절약하는 걸 봐서 에너지가 많이 세이브돼서 나는 조금 더 농약을 더 치고 내가 조금 상품성이 좀 떨어지더라도 에너지 생각하면은 이게 훨씬 이득이야 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은 한 2도 우리가 생각할 때 15도하고 20도씨하고 얼마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에너지 비용이 외부 온도가 0도라고 했을 때 30% 정도 차이 나요. 엄청 많이 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옛날에 한번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13도하고 15도하고 에너지 차이가 0도씩 기준으로 했을 때 그냥 보편적으로 15% 정도 차이 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런 이중지분 구조 할 때는 이러한 것들을 고려를 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지분 구조가 지금 안 만들어지고 있느냐? 지금 요새 이제 이중지분 구조가 개발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개발되고 있느냐? 아직 실험적 목적으로 사용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유리에다가 여기다 하나를 더 넣어서 이것이 열고 닫히게 만들어놨어요. 지금 제가 가봤더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이건 기계 장치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비싸니까 아직까지는 그냥 개발 단계라고 해야 되나 아직 테스트 정도 한 정도에서 이게 지금 이것을 이중 지붕을 왔다 갔다 이거 열고 닫고 하게 구조를 만들어 놓고 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말씀드렸듯이 비용의 문제들이 발생을 해서 아직까지 뭐 상업적인 온실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있고 이 테스트 단계에서 제가 한 몇 년 전에 거기 네덜란드 와게닝에 갔더니 요 내용을 갖고 온실 구조를 뭐 만들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뭐 얼마 전에 갔다 오신 분들 또는 제가 그 홀티데이라고 잡지책을 보고 있는데 그 잡지책에서 이중지붕에 대한 얘기가 없는 거 보면은 아직까지 실용화는 안 된 것 같아요. 만약 실용화 됐으면은 그런 대중 잡지가 원예 잡지가 있는데 일반인들이 보는 거기에 이 내용이 나와 있을 텐데 이중지붕이 뭐 거기 광고 엄청나게 하거든요. 우리 보면 잡지책 보면은 광고가 반이잖아요. 그 홀티데이에도 보면 기사가 반, 광고가 반인데 그 이중지붕에 대한 얘기가 없는 거 보면 아직 상업적으로는 성공이 못 되는 것 같아요. 아직도 워낙 단가가 비싸니까 지금.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단일 지붕을 이제 가게 되면은 이제 개폐식 에너지 스크린과 단일 구조의 지붕을 가져가는 것이 이제 가장 일반적이죠. 현재요. 그러면은 일단은 이제 지붕 이건 어떤 상태냐면은 이 에너지 단일 구조 지붕 구조는 그냥 그래서 이 상태에서 스크린이 기계식으로 열고 닫히는 걸 바로 개폐식 에너지 스크린과
결국 에너지 스크린 투명한 거잖아요. 투명한 에너지 스크린과 단일 지붕 구조로 가는 것이 이제 가장 일반적인 현황이죠 지금요. 그리고 대부분 온실은 다 이렇게 가 있어요. 이게 벨로든 와일드스판이든 지금 현재 다 이렇죠. 네. 그게 커튼을 랩기어로 밀든 아니면은 예인식으로 감든 간에 대부분 다 이런 형태로 가고 있어요 지금 온실들은. 그러면은 이제 가장 이게 보편적이고 가장 합리적이라고 지금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을 때 특별한 게 없으면은 그냥 그 객패식 에너지 스크린과 단일 지붕 구조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파의 투과성 증가인데 요즘에는 그 유리가 옛날에 제가 사용하던 이제 99년도, 그러니까 93년도에 저도 제가 99년부터 2024년까지 3년까지 사용했던 온실은 유리가 80cm에다가 유리 한 장이 제 키에 요만해요. 80cm 한 1m 50 정도? 1m 30 정도 되고 이 정도 30 되겠죠? 20 정도. 이 정도의 크기였는데 지금은 길이가 요 폭이 한 2m, 높이가 2m 정도, 2m 이상, 2m 몇십 되는 이렇게 해서 둘이 날 정도 되는 유리 크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리가 크다는 얘기는 뭐예요? 쫄대가 적게 들어간다는 얘기고 쫄대가 적게 들어가니 광투가율이 좋아졌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 반사 코팅은 이제 반사 반지 AR 코팅이라고 하죠. AR 코팅을 이제 대서 나오게 되면은 AR 코팅은 이제 반사면이라는 거는 여기 보면 제 얼굴이 보이잖아요, 여기요. 이게 바로 빛을 반사시킨 거잖아요. 근데 그 반사를 시키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빛이 더 많이 통과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파의 광해 투과성을 증가시키는 쪽이 지금 많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광면 증가 중에서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투명한 ETF라고 에틸렌 테라플로로이드 에틸렌 그래서 이제 흔히 하는 이제 그다음에 이것은 이제 흔히 말해서 F 클린이라고 하죠. 불소 수지 클린들 하고요. DVDF라고 해서 이중 피복 또는 스크린제를 사용하는 게 있어요. 이게 지금 요게 지금 요새 이슈가 아니라 요새 유행하는 게 요거거든요. ETFP는 지금 우리가 불소 F 클린하는 성질이고요. PDFP는 이중 피복 또는 스크린 제조로 사용하는 거. 그래서 요새 불소 수지를 이 불소 이것도 디플로이드잖아요. 이게 불소 수지인데 이걸 이용해서 요즘은 이제 에너지 스크린 이걸로 만들어요 지금. 비싸겠죠 굉장히. 대신에 이걸 사용하게 되면 광투가율이 지금 일반 지금 스벤소거나 이런 거 보면은 지금 공식적으로 80% 초반대예요 광투가율이. 이거는 90%대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광투가율 좋은 스크린들이 개발되고 있다. 그러면은 이런 스크린 사용이 되면은 어떤 장점들이 있느냐? 저는 가장 중요한 장점이 이 광투가율도 있지만 광투가율이 좋으니 어떤 장점이 있냐? 커튼을 늦게 열고 일찍 닫는 장점입니다. 커튼을 잘 열지 않고 닫아놓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환기를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환기를. 창을 열어도 그 외부의 공기가 식물체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 우리가 굉장히 좋은 장비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도 PVDF 같은 스크린 못 봤어요. 아직 한 번도. 국내에 들어왔는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지금 상업용으로 이건 쓰이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스크린제로 사용하고 있는데 아직 국내에서는 아직까지는 전 못 봤어요. 아마 왔을 수도 있는데 뭐 아직까지는 근데 없을 확률이 높게 돼요. 왜냐면은 최근에 지금 논의들은 대략적으로 스펙을 아는데 아직 없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수강량 증가를 위해서 이런 클린들이 들어오고 있고요. 아까 기계식 개폐기에서 나왔었잖아요. 바깥은 유리고요. 안에가 이 불소수된 이중 지붕 구조로 연구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유리는 이게 열고 닫히지가 않잖아요. 불소는 열고 닫힐 수가 있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높은 습도 문제는 기계식 환기로 쉽게 해결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기계식 환기 장치를 이용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높은 에너지 투입은 이중 지붕. 보통 에너지 스크린 에너지 투입을 이제 이중 지붕을 안 만드는 대신에 우리가 에너지 투입을 적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에너지 스크린을 2개 사용하고 그 다음에 단일 지붕을 했을 때 이중 지붕과 같은 효과를 보더라는 거예요, 얘들요. 그래서 지금은 추세가 단일 지붕의 추세가 아니라 대부분의 우리들은 단일 지붕에 스크린을 2개 들어간 것이 가장 일반적인 보편적인 형태가 됐죠, 얘들요. 스크린의 단열 가치는 최적화할 수 있으며 차후 저비용 환기 시스템으로 개발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현재는 스크린 단열성을 더 올릴 수가 있어요.
이제 점점 개발돼. 근데 문제는 그럴 경우에 환기 시스템에가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단열성이 높아진다는 얘기, 환기율에 문제가 있는데 이때는 이제 저비용으로 환기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들도 앞으로 미래 얘기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낮은 난방 에너지 투입과 높은 파수가를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보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이상적인 거예요. 내가 돈이 많다면 광과 우리가 그 난방비를 적게 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다 쓸 수도 없지만 일단은 그러니까 AR 코팅이 된 단일 지붕을 사용하고 경량의 신생 지붕. 흰색 지붕이 햇빛을 더 잘 받아들이거든요. 그다음 흰색 지붕이어야 되고 경량이라는 거 뭐예요? 쏠 때가 가는 것들 사용해야 되고요. 갯배식 고투명 스크린. 그래서 이거는 고투명이라는 거는 이제 PVDF 같은 이런 좀 비싸지만 광수가 좋은 걸 얘기하는 거고요. 여러 층의 갯배식 알루미늄 다운 스크린. 그래서 스크린을 이제 뭐 2장 지금 그럼 얘 한 장 들어갔잖아요. 여러 층, 그러니까 2층을 넣게 되면은 이제 그러니까 난방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거기들 여러 층의 갯배식 알루미늄 다공성 스크린, 그러니까 다공성 구멍이 뚫린 스크린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것도 효과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비용이 비싸지죠. 이렇게 되면 저기 경량 흰색 지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붕 흰색을 칠할 때 우리가 뭐라고 하죠? 페인트 뭐라고 하냐고 갑자기 하면은. 우리 페인트 칠하는 게 아니라요. 그 페인트 가루를 묻힌 다음에 열로 녹이는 거거든요. 그 뭐라고 하냐고. 페인트 칠 하얀색 뭐라고 하죠? 칠하는 거를 갑자기. 뭐 반사절대라고 네, 하죠. 그거 할 때 네네. 그냥 페인트 칠하는 게 아니라 원칙은 가루를 입힌 다음에 녹여요. 그러면 코팅이 완벽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줄칼로 막 문지르지 않는 이상은 쇠가 녹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다. 우리가 저도 그게 페인트 칠하는 건 줄 알았더니 저도 이제 그 EBS TV로 보고 있으니까 뭐 EBS인가 뭐지 극한 직업에 보니까 그거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가루를 입힌 다음에 열로 녹여서 그거를 코팅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럼 페인트 칠한 게 잘못된 거예요? 네, 잘못된 거죠. 이렇게. 나는 그거 왜 이렇게 비싸지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는 그렇게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공장에서 해갖고 와야 되는 것들이지. 그 다음에 원적외선 투명도라고 해서 이제 그 적외선이 있잖아요. 온실을 필복제로 많이 사용하는 플라스틱은 원적외선을 대부분 전달하고 유리는 대부분 차단한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플라스틱 온실이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할 때 플라스틱 온실이 유리 온실에 비해서 이제 그 보온성이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 문제점은 뭐냐면은 이거 원적외선, 그러니까 적외선이 플라스틱은 통과가 돼요. 바깥쪽으로. 유리는 반사를 시켜요. 그래서 유리가 물론 완전 반사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 반사시키고 일정 부분 통과시키는데 플라스틱은 대부분 통과시킨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열선이라고 하는데 이거 보시면 투명도는 총 열구안의 33%를 결정하면서 뭐냐면은 열구안에서 그 적외선이 바깥으로 배출되는 것들은 바로 33%의 열 손실이 여기서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높은 투명도는 높은 원적외선의 투명도는 작물의 높은 열 손실, 그러니까 복사열 손실에 의해서 손실을 의미하고 이것은 높은 복사열 손실은 뭐예요? 곧 체온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빨리 체온이 떨어지니까 결로가 생기고 결로에서 곰팡이 질병 위험이 생긴다는 것들. 그다음에 체온이 빨리 떨어진다는 건 일액도 더 잘 생긴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다음에 식물 성분의 증산량이, 그러니까 식물 체온이 떨어지니까 증산이 줄어들면서 어떻게 돼요? 칼슘의 결핍 증상이 유발시킨다는 것들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거에 대한 이제 또 연구들이 있어요. 플라스틱에 대해서 이제 광투가율을 적외선 투과율을 어떻게 떨어뜨릴까에 대해서. 플라스틱은 가시광선 적외선 자외선을 다 통과시켜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생각할 때 플라스틱은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그 여름철은 더 어떨까요? 물론 유리온실이 광투가율이 좋긴 한데 그 열선 투과율도 그만큼 뭐예요? 더 높다는 거죠. 높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플라스틱 피복이 유리 피복보다 작물의 적외선, 그러니까 열 방출이라는 건 이제
흔히 말해서 이제 뭐라고 하나 체온이 바깥으로 적외선 상태로 빠져나가는 것에 취약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유리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바로 필렛 쪽 면에 수분제를, 그러니까 수분제로 된 무적제라고 하죠. 우리가 무적제를 처리하는 것이라고 돼 있어요. 뭐냐면은 워터필름이라고 해서 안에 그 결로가 이제 물방울 형태의 결로가 아니에요. 절대로 물방울이 아니라 얇은 워터의 필름은 뭐예요? 막이죠. 그 워터필름을 만들어준다고 하면은 그 적외선 방출이, 그러니까 적외선 열 손실이 적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 우리가 플라스틱 필름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안에 워터필름이 생기는 게 생겼으면 괜찮은데, 이게 워터필름이 사라지고 물방울을 맺히기 시작하면은 이때는 이 피복제로서의 기능 성능이 그러니까 완전히 소실됐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사열 손실을 이 워터필름으로 많이 막아주는데, 바로 PO필름이나 이런 아니면 PE필름도 안에 그런 필름들이, 그런 막이 생기게 되면 이것들 막아준다. 그래서 수분제를 처리한 플라스틱 피복, 이거 수분제라는 건 이거 무적제라는 거죠. 파투 강도를 감소시키나 알루미늄 스크린 등 에너지 필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곰팡이 질병이나 칼슘 결핍을 유발시키는 외기로트 열 손실 방지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이들은. 그래서 수분제를 우리가 사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반드시, 그러니까 그 수분제 처리된 필름을 또 사용해야 되고, 당연히 우리는 거기다가 알루미늄이나 아니면은 에너지 스크린 당연히 사용해야 되겠죠. 여기서는 이 플랜트 엠파워먼트에서는 한 가지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용하지 않을 때 수분제 처리가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당연히 다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피복제가 파에 그 흔히 말해서 이제 물방울을 맺히면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밤에는 첫 번째 무슨 손실이 있어요? 복사열 손실이 크게 발생하고, 낮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아침에는 결로수가 물방울 맺히니 광투가율이 떨어지고, 그래서 물방울 맺힘 현상은 에너지도 손실이 가고, 밤에 주간에는 오전에는 광 에너지가 온실로 못 들어오니 광 손실이 더 발생하고 굉장히 생산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제가 재밌는 게 있었는데, 뭐냐면은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온실을 이제 새로 줘서 이제 어떤 여자분이셨는데, 첫 해가 농사가 잘 되고 세 번째 해였거든요. 제가 세 번째 작기가 끝나면 농사가 잘 안 된대요. 그분이 땅이 나빠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뭐에 그래서요? 피복제의 수분 기능이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물방울이 아침에 맺혀 있고, 밤에는 열 손실이 크게 발생하고, 그러니까 농사가 당연히 체온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열 손실이 크게 발생하니까 당연히 농사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플라스틱 피복제에서 주의할 점은 항상 그 수분 처리가, 그러니까 워터필름을 만들지 못하게 되면은 교체 쉽게 왔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산란광과 직달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산란광과 직달광은 우리가 산란광의 장점은 이제 뭐가 있어요? 생장점의 열을, 광을 적게 전달시키고 아래쪽과 위쪽에 그 증산량을 맞춰주는 게 굉장히 좋은 점들이 있죠. 그리고 직달광의 장점은, 그러니까 산란광 이런 장점들이 있고, 산란광의 단점은 가장 큰 게 뭐냐면요, 일단 에너지의 총량이 5% 이상 감소된다는 거. 그래서 그 산란광 같은 경우는 쓸 때 조심해야 될 게, 산란광은 보통 우리가 그래서 관광기 때 주로 쓰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면은 이 책에서도 플랜트 엠파워먼트에서 나오는데, 산란광을 처음에 고안했던 사람들도 겨울철을 날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건조하고 광이 강하고 건조한 시점에서 우리가 온실을 식물체한테 수분 스트레스를 덜 주기, 특히 생장점에 수분 스트레스를 덜 주기 위해서 사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산란광의 장점은 그렇고, 단점은 이런 것들이고, 가격도 비싸고, 또 하나가 산란광을 쓰게 되면 산란 유리가 그 거칠거칠하거든요. 우리나라 같이 송화가루가 날리고 이제 황사가 있는 시점에서는 청소하기가 좀 더 어려워요. 청소가. 왜냐면 거칠거칠하니까 거기에 송화가루가 붙거나 황사가 붙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다. 그 다음에 플라스틱은 빛을 현란시키고 유리는 직접透과시킨다는 거는, 이제 플라스틱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리보다는 약간의 산란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플라스틱 온실보다는, 유리 온실보다는 플라스틱 온실이 가만히 있게 되면은 조금 더 그 그림자가 연하게 진다.
이건 산란제 코팅이 있는데요. 이제 직사광선을 산란광으로 변화시키면은 캐노피 위와 내부의 태양광 에너지가 더 균일하게 분배되고 또 다른 방법으로 산란 스크린을 이용. 또 하나가 이제 이거 말고도 산란 스크린을 이용할 수도 있다. 근데 여기서 또 주의점이 이 산란광을 사용하게 되면 생장점에 물이 이제 생장점에 광이 들어가게 되죠. 산란광을 사용하면 또 하나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아래쪽에 증상을 또 많게 할 수도 있어요. 미리치에 물이 광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래서 하나만 볼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관점에서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야 산란광을 쓰면은 생장점에 수분 스테가 들래. 그건 맞아. 그런데 아닐 수도 있다. 뭐요? 잎이 너무 아래쪽에 많으면은 그 산란광이 밑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아래쪽에서 더 많은 증상을 유발시키면은 내가 물을 흡수라고 했는데 그 물량이 아래에서 뺏겨버리고 생장점까지 못 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아닐 수도 있다는 걸 머릿속에 하지. 그래서 뭐예요?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우리 어제 저희 제자들한테 얘기했냐면은 그때 달라요. 그때 달라요. 그래서 그 산란광을 잘못 썼을 때는 오히려 이렇게 볼게요. 내가 먹는 물이 딸려요. 광은 세고 먹는 물이 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만약에 산란을 시켜버리면은 오히려 생장적으로 올라가는 물량이 더 줄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러면은 아랫잎을 따주는 게 낫죠. 따주고 산란을 하면 모르겠는데 만약에 잎이 많은 상태에서 산란을 만들어 버리면은 또 다른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 플랜트 엠파워먼트에서 얘기하는 거는 아주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플랜트 엠파워먼트 책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제가 한 말이 거기서 나와요.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 항상 나와요. 매번 할 때마다 상황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산란 코팅과 스크린 장단점을 생각해 볼게요. 산란 코팅은 외부에 코팅을 하는 거죠. 그럼 외부 코팅이 좋아요, 내부가 좋아요? 일단 외부 하는 게 좋아요. 외부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외부 하게 되면은 코팅제를 뿌리게 되면 이제 문제는 비가 오면 씻겨 내려가는 것들에 대한 문제들이 있겠죠. 산란제나 산란 스크린을 이용하면은 우리가 파의 총량을 줄이지만 캐노피를 뚜게 균일한 에너지 분포로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된다. 그래서 파의 총량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의 총량을 줄이지만 캐노피를 뚜게 균일한 에너지를 분포해서 생산을 증가시킨다. 그러면 광이 남아돌 때는 어때요? 오히려 차광의 효과도 있겠죠. 네. 절대 광량이 부족한, 예를 들어서 누적 광량이 하루에 500줄 들어오는데 거기서 5%를 날려버리면은 25. 큰 양이에요, 생각보다. 그 다음에 산란제나 이제 수직 분포, 온도 분포는 꽃의 발달과 개화 속도와 과일 숙성 속도에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수직 온도 분포에서 아래쪽에 항상 차가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일이나 잎이나 꽃이 온도가 올라가는 것은 뭐예요? 공기 온도보다는 80에서 90%가 바로 복사열에 의해서 올라가고 나머지 10% 정도가 이제 대류열에서 올라가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수직 온도 분포에서 산란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복사 에너지를 아래쪽으로 더 내려보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아래쪽의 온도가 높아지고 그로 인해서 과일은 이제 아래쪽에 우리가 익히려는 과일은 아래쪽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과일의 수기가 빨라진다는 것들이 있다. 이렇게 산란광은 온실 안에서 태양광의 적분을 증가시킨다. 적분을 만들어주는 거고 온실학기와 광학기 모두 영향을 주고요. 식물의 균형에 영향을 준다. 산란광의 효과를 최적화하려면은 온도와 기공 계표와 작물 수직 높이별 증산량에 대한 대입이 필요하다. 그래서 수직 높이별 증산량이 이거예요. 만약에 이게 산란광을 썼는데 아래쪽에 증산량이 너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바로 모니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아래쪽에 너무 뺏기면은 우리가 기대했던 효과, 그러니까 생장점에서의 수분 스트레스를 막으려고 한 건데 오히려 증가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항상 그러면은 아랫잎을 당연히 제거를 해야 되죠. 산란광을 쓰기 시작하면.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절대로 초보자들을 보면 안 된다고 하는 게, 그리고 얼티기 컨설턴트도 보면 안 되는 게, 우리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아랫잎을 자를 때 되게 많아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야, 3월달, 4월달인데 왜 아랫잎을 잘라? 왜 자를까요? 아랫잎에서 물을 너무 많이 가져가서 내가 보니까 생장점이 약해지고 있어요. 그럼 어때요? 아랫잎을 훅 쳐갖고 생장점으로 물이 더 가게 도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상광을 만들어버리면은 오히려 이게 더 심해질 수도 있다는 이것들을. 산란광이 아래쪽 더 갈 수 있다. 그래서
산란광의 유용성을 고려한 작물 관리와 환경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유리 파 투명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요, 투광성에 대할 때 유리온실 선장에는 약 10% 정도가 빛반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일반 유리 같은 경우는 특히 태양 고도가 낮은 겨울철에는 파의 손실이 명확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유리를 보게 되면 이게 정면으로 보게 되면 바깥이 잘 보이는데 이 대각선으로 보게 되면은 특히 밤 같은 데 보면 약간 어두우면 내 얼굴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 이게 하늘로 태양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태양 각도가 낮아짐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낮은 각도에서 유리가 각도가 이렇게 더 기울게 커지면은 이게 반사가 더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겨울철에 파의 손실이, 그러니까 반사에 의한 파의 손실이 크게 발생하고 있어요. 그다음 반사 코팅, 이제 AR 코팅이라고 해서 안티 리플렉션 코팅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냥 AR 코팅이라고 부르는 코팅을 하게 되면은 이제 빛반사 방지 코팅제가 안티 콘덱스라고 하는데 마르덴프로 제품이 있어요. 요거는. 근데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플랜트 엠파이먼트에서 왜 여기다가 PPL을 넣었을까요? 이 PPL이요, 책에 써 있어요. 책에. 왜 써 있을까요? 마르덴크로. 제가 들었던 저기 뭐 열동실 계산하는 그 앱에도 들어가면 마르덴크로가 들어있거든요. 와겐니겐덱에도 아니 돈을 주니까 바른다. 여기는 이 책도 마찬가지로 이제 같이 협업했던 업체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용하면 더 많은 빛이 온실로 이된다. 왜냐하면 반사가 덜 되니까 그만큼 이제 더 광이 들어오는 거죠. 산란 코팅제는 파로 감소시킨 반면에 AR 코팅제는 우리가 손실을 최소화한다. 그래서 산란 코팅제는 파를 감소시킨다고 했어요. 반사를 시켜서. 왜냐면은 유리에 굴곡이 생기니까 굴절이 생기잖아요. 굴절이 안으로 들어오지만 바깥으로 나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꺾여서 이렇게 나오면은 측면 유리를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AR 코팅은 산란광 코팅은 이제 전체 광량을 줄이고 AR 코팅은 증가시킨다는 것들. 산란 코팅제하고 또 AR 코팅제는 정반대의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것들은. 유리 생산 방법과 철분의 함량은 투명성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 플로트 글로스라는 금속 용기원층 위에 유리를 만든 위주로 평평한 균형과 이제 균형 두께로 장점이 있는데 유리 두께가 3mm짜리예요 지금요. 그전 5mm 쓰다가 3mm로 내려갔는데 3mm로 쓴다는 얘기는 가벼워졌죠 두께가. 그렇다면 쫄 때가 얇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광투 가성은 좋아지겠죠. 얇아지면 단점은 뭐가 있어요? 이제 보온성은 떨어진 단점들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커튼이라든가 이런 거 사용하니까 큰 문제 없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철분 유리가 옛날에는 저희 온실 지을 때만 해도 저철분 유리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저철분 유리가 보편화되어 있고 이거는 저철분이 되게 되면은 왜 저철분이 광투가 좋은지 아세요? 그 철분이 있으면 철분 성분이 반사시키거든요. 그래서 그 지중해안 지역은 광량이 많은 게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돼요. 1년 내내. 그러니까 그 안에는 필름에다가 알루미늄이라든가 금속 자재가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비싼. 우리도 지금 자동차에 쓰고 있는 저기 열 못 들어오게 하는 필름들 있죠. 네.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금속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 안에. 그걸 튕겨낸다 이거다. 그래서 저철분 유리가 철분의 수리가 적을수록 훨씬 이제 아마 유리 만드는 과정에서 규산이 이런 데서 철이 들어있나 봐요. 그 안에 철성분이. 근데 그것들을 제거하는 것들이 있고 그러면은 이제 투명성은 높아지고 자화에 대한 투과율이 증가합니다. AR 코팅과 저철분 유리 피복의 조합으로 지금 약 90% 이상의 파의 투명성을 만들었다. 지금 유리가 지금 IR하고 저철분 유리까지 사용하게 되면은 광투과율이 한 90%, 95% 정도까지 올라와 있어요. AR 코팅 안 하면 90% 초반대 정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지금. 광유 희용 효율에서 우리가 일단 광이라는 거는 우리가 고정값이에요. 우리가 환경 제어할 때 우리가 광을 줄일 때는 광량 제어를 하는데 광을 늘리는 것도 광량 제어를 얘기를 하네요. 광합성에 대해서 뭐라는 거냐? 광은 고정값이고 뭐예요? 나머지는 온도라든가 이산화탄소라든가 습도는 바로 얘를 맞추려고 우리가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요 얘기를 광유를 극대화를 해서 환경 관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 평가를 할 때
이게 레츠그로에서 만든 책이거든요. 플랜트 엠파워먼트가. 거기 보면은 광합성 효율에 대한 온실에 대한 평가를 관리에 대한 평가라는 점수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재밌어요. 점수가 있는데 이 점수를 할 때 뭐 이산화탄소는 뭐죠? 예를 들어 습도는 몇 점, 뭐 이산화탄소는 몇 점, 온도는 몇 점 이렇게 표시를 해놔요. 근데 광에 대한 점수는 없어요. 그 뭐예요? 광에 대해서 광의 효율을 내가 80% 사용하느냐, 90% 사용하느냐, 70% 사용하느냐를 각기 다른 환경 항목들이 측정 점수를 하는 거죠. 딱 봤는데 광량이 들어오고 있는데 플랜트 엠퍼먼트 레츠그로에서 있기를 야 온도가 70이야. 그리고 70점이야.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80점이야. 그러면은 그 다음에 습도가 80점이야. 그러면은 뭐가 제한 요인이에요? 자 거기 하여튼 뭐 그러면 뭐가 제한 요인이에요? 앞에 70점이 그게 제한 요인이 된 거죠. 그럼 걔를 고쳐주고 나머지는 나중에 이제 요거 올라가고 나면 딴 거 고쳐줘야 되겠죠. 왜냐면은 온실이라는 거는 한 번 어떤 환경 변화시키면 다른 환경도 변하거든요. 모든 걸 최적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는 방해 효율성을 가장 극대화시키는 쪽으로 우리가 온실을 통제한다는 것들. 그 중에서 가장 광합성 제한 요인인 것이 무엇인가 찾아 통제하는데 우리 레츠그로의 힘을 받기도 하지만 사실적으로 그것도 100% 맞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일반적인 그러니까 재배 경험이 있고 좀 이제 수준이 도달한 사람들은 이 온실에서의 가장 광합성 제한 요인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요. 찾아서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그 하루에 이제 4시간 기준으로 한 3시간 기준이죠. 한 7, 80만 원 정도 받는 그리고 하루 기준으로 150만 원 컨설턴트가 되는 거고 이제 그걸 못 찾아내면 이제 못 하는 거죠, 그것들을. 그래서 재밌는 거 많이 보게 되면은 실제로 사례가 있었는데 대전에 아는 농장에 누가 갔는데 컨설턴트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전시에서 같이 근데 하는 얘기가 초대가 약한 원인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낮아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럼 우리나라 전국의 99.9%는 탄산 시비를 안 하는데 99.9%는 다 뭐예요? 다 막아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뭐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낮을 수도 있어. 근데 그게 거기서 제한 요인은 아니라는 거죠. 다른 게 제한 요인일 확률이 높죠. 제가 볼 때는 그 사람 온실 관리하는 거 봐서는 일교차가 크고 아침 온도가 빨리 올라가고 밤에 저온 관리하고 제가 볼 때는 밤에 저온 관리하니까 어때요? 낮에 온도 빨리 올라가고 일교차가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낮에 온도가 높고 그러니까 이게 평균 온도 높은 상태에서 일교차가 벌어지니까 세력이 약해진 건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산화탄소가 높으면은 이만큼 낮아지겠죠. 근데 점수가 그 이산화탄소는 아마 제가 볼 때 다른 그러니까 온도 관리가 제가 볼 때는 아래쪽에 그러니까 한 광 대비 한 40점, 30점 이제 이렇게 돼 있고 이산화탄소는 한 70점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얘를 조절하지 않으면 얘를 70점으로 만들어놔야 그다음 이산화탄소를 얘기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광합성도 최소율의 법칙이라고 해요. 이 광 이온 효과라는 건 바로 우리가 최소율의 법칙에 따라서 이 온실에서의 가장 광합성 제한 요인이 무엇이 광은 얘기할 거고 이거는 광이 부족해요. 어떡하라고요? 그러면 뭐 방법 없는데 얘는 우리는 뭐요? 광에 맞춰서 다른 환경을 어떻게 맞춰줄 것인가에 대한 이게 되는 거죠. 항상 머릿속에 광이 뭐 약해서 식물이 안 좋다. 그거는 기본값으로 가져가는 거고 나만 안 좋냐? 다 안 좋다. 다 안 좋으면은 내가 한 개만 뒀다면은 여기 지금 좋잖아요. 지금 해피하죠. 네, 얼마나 좋아요. 남들 안 달았으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총량은 줄일 거예요. 평년보다. 그런데 남들은 한 70% 줄었는데 나는 50% 줄었으면 나는 이득인 건데 아주 개이득이지 상황이 아주. 지금 조금 있으면 만원 나올 거예요 이제. 그래서 강원도 거의 떨어지면은 만원 이제 지금 거의 만원 거의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만원. 지금 9,000원. 네, 거의 만원 들어갔죠. 조금 더 하면 이제 만원 내죠. 우리 예측한 거 맞아서 만원. 근데 약간 이 정도로 늦을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지금 제가 나무 이렇게 제가 재산 바깥 어제 그저께 지나가는 거 봤더니 한 나무에 지금 한 1kg 500 정도는 지금 달린 것 같더라고 대충 작게 잡아도. 근데 문제가 이제서야 잡혀가지고 이전에는 이제 워낙 고온의 작가를 하다 보니까 열과도 심하고. 그래도 뭐 지금 여기 지금 달린 것들 왜 파란 것들 있잖아요. 1kg 500원 잡혔길래 제가 볼 때는 10월
지면 거의 그거가 다 끝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냥 15,000원만 잡아도 사실 저 반대편 온실이 대박 나죠. 어디 근데 F9. 네? F9 창고 옆에. 아 거기요? 거기가 대박 나죠. 거기야? 아 네. 거기가 강하게 키웠던 데인가요? 강하게 키웠었는데 네. 애초에 그냥 늦게 들어간 것 때문에. 아 근데 앞에는 뽑아냈대요 강하게 키운 거? 예. 그래서 물량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물량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그 앞에 거요? 다 끝난 것 같은데? 아니 그 저희 근처 말고 완전 정반대편. 아, 저쪽. 거기 강하게 키웠어요? 네, 거기 가는 또 같은 날짜 갖고? 네. 아. 날짜 일주일 더 늦어요. 거기. 아,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지금 대박. 그리고 온실이 여기 온실 나쁘잖아요. 일단은 온실이 나빠. 일단은 유인도 안 되고 일단 열악한 상태라 온실 자체가. 지금 이제 플라스틱 투명에 이제 그러니까 포일이라는 거는 플라스틱 포일을 말하는 건데요. 플라스틱 포일이 파트에서 파의 투광성을 이제 보려고 그러는데요. 이제 플라스틱 종류에 따라서 이제 파의 투명성이 달라지는데 일단 투명도 비교로 되면은 ETF나 이제 불소 소지가 유리에 비해서는 높아요. 이게 불소는 95% 이상 가는 게 있고요. 유리는 코팅까지 해야 95%거든요. 그다음에 PE나 그다음 PO가 될 테고 PE가 될 테고요. 표현되고요. 그다음 소변제나 무접제를 처리한 플라스틱 필름은 광 투과성을 즐길 수가 있다. 얘는 뭐예요? 드롭이죠. 드롭. 물방울 맺힌 거예요. 네. 얘는 뭐예요? 아무튼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면은 continuous water film이라고 돼 있어요. 얘는 필름이라고. 네. continuous water film. 그러니까 연속적인 쭉 평평하게 워터가 이제 그 일정하게 이렇게 필름, 그러니까 그 물방울 맺힌 것들 필름은 이렇게 그러면은 이것들은 뭐냐면 이 파와 그러니까 적외선 투과율이 얘랑 엄청 다르다. 그러니까 얘하고 일단 첫 번째 얘보다 얘가 광투과성, 그러니까 파의 광투광성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바로 FIR, 그러니까 근적에서 적외선이 밖으로 방출되는 것도 막아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상태라는 거예요. 이 필름을 만들어준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 상태가 되면은 전체를 다 교체하거나 무접제를 발라주거나 해야 되는데 저는 웬만하면 그냥 이 상태가 되면은 필름을 교체하라고 지금들. 우리가 이제 환기에 대해서 볼게요. 이제 자연 환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환기는 잠깐 50분씩 시작하셨다가